다음은 발달장애인 문제 행동 의사소통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는 주제로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박현옥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박현옥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나의 학교 이야기, 나의 가정과 지역사회 적응 이야기 등 다수의 발달장애 관련 저서를 출간하셨고, 한국자폐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백석대학교 사법학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현옥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진아 교수님 강의 너무너무 지금 마이크를 잡으니까 마이크가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만큼 굉장히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받은 제목은 그 발달 장애인을 위한 행동 지원인데 이제 의사소통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예. 의사소통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얘기를 할 텐데 저도 약간 자폐적인 성향이 있는지 제가 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 큰 거요? 예. 네, 그래서 의사소통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어떤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제가 이제 주로 RRB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RRB는 이제 주로 RRB 뭐 제한된 반복 행동과 관심과 활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는 지금 아이들의 행동을 또는 이제 성인들도 계시겠지만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생각을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일반 뭐 이걸 좀 이렇게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는 주로 말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주로 행동으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들이 사는 세계라고 있는데 혹시 제목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책을 재미있게 잘 쓰셨고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내용 중에 불안함을 줄여주는 돌발 상황 또는 이제 행동으로 하고 있는 말, 그 다음에 이제 또 루틴에 집착하지만 루틴을 또 깨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굉장히 담담하게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우리는 정말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행동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드러난 행동은 아주 적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들은 훨씬 더 그 밑에 깔린 굉장히 큰 그런 심연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선생님들이시라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는 이제 치료실에서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선생님들께서 만나셨던 특별한 학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라면 자녀의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실과 치료실에서 경험하는 그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의 특별한 행동, 대부분 이제 조금 전에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ASD인들은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소통의 어려움들이 이러한 특별한 감각 특성 그리고 상동 행동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성에 대한 집착이기도 하고 또 일과의 변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특별한 관심 영역에 몰입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행동 특성들이 문제 행동일까? 저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문제 행동일까라는 부분에 이제 집착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꽂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단 특성이 그 진단 특성인데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내 친구를 좀 소개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 친구는 글자를 좋아합니다. 선호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예, 이거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예, 글자 블록 놀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ASD의 그 RRB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RRB의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다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사실 이건 이제 DSM-5에서 진단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4가지 기준인데, 요것이 나오기 전에 요런 RRB의 그 하위 유형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분들이 다 이름이 다른데 사실은 한 팀이에요. 같은 팀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RRB를 뭐 로어 오더로도 얘기했고 좀 그 거긴 높은 수준의 RRB로 구분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RSM, IS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누었는데 그래서 합체했다, 분리했다, 합체했다, 분리했다 하다가 2010년에 나온 걸로는 자해 행동이 사실은 진단 기준에는 빠져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동 행동과 그 제한된 행동 그리고 이제 그 compulsive behavior는 사실은 진단 기준에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넣고 그다음에 의례적 행동이라든가 동일성 고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RRB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RRB라는 행동이 사실은 우리는 고장난 것이 아닌데 고쳐야 하는 행동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We Are Not Broke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고장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쳐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복적 상동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상동행동에 대해서 여기서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없으실 텐데요. 운동을 이용한 운동적인 상동행동, 즉 몸으로 이용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이용한 상동행동, 그다음 음성 상동행동, 그다음 반향어, 그다음에 특이한 어구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예시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저희가 그 이은경 교수님하고 검사 도구를 선생님들을 위한 검사 도구라기보다는 사실은 특수교육 대상자 선별 도구를 2022년에 개발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내용들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몸을 이용한 상동행동, 그다음에 음성 상동행동, 그다음에 물건을 이용한 상동행동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하나하나의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넣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동일성 고집인데요. 동일성 고집은 이제 변화에 대한 어려움이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것들을 고집하고, 그다음에 순서와 일과에 대한 집착하고, 그다음에 의례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규칙을 고수하는 내용들인데요. 자, 그래서 동일성 고집과 일과에 대한 집착에서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을 고집하는가? 주변 환경이 변화됐을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어떤 특정 물건의 사소한 변화에도 힘들어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그 상품의 로고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 상품 부모님한테 이제 같은 물건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웨하스 사다 주세요 그랬는데 웨하스를 사왔어요. 근데 웨하스 로고가 바뀌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계속 이 웨하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든가 또는 주변 사람들, 엄마 헤어스타일이 바뀐다든가 뭐 이랬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해진 일과 순서 변화에도 힘들어한다든가 뭐 그다음에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전이할 때 어려운 거 그다음에 정해진 일과와 순서 또는 수행 방식을 주변 사람들도 반드시 지키도록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지키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만 대화하려 하는 거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녕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잘 지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공룡이 산으로 가면 했을 때 아유 큰일 나요 이렇게 똑같이 반응을 해야 되고 선생님 스타킹은 그럴 때 살색 이래야지 뭐 핑크색 뭐 이러면 이제 화가 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만 대화하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규칙을 고수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동일성 고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약간 꽂혀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제한된 특별한 관심인데요. 사실 RRB 전체에 좀 꽂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한된 특별한 관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꽂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 ASD인들이 꽂혀 있는 것이 사물에 특정 사물에 꽂혀 있기도 하고 특정 장소 또는 특정 활동 그다음에 특정 주제에 꽂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물의 부분이나 사물의 움직임에 꽂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자동차 바퀴에만 꽂혀 있다든가 바퀴가 계속 움직이는 거에 꽂혀 있다든가 이런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특별한 관심에 대한 문항은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처리에서의 특이성.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민감 반응, 둔감 반응, 그리고 특이하거나 비전형적인 반응. 그래서 사실은 이 감각 특성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행동, 소위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어떤 상황 중에 하나가 감각적인 특이성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황준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기계 돌아가는 우리는 잘 안 들리지만 기계 돌아가는 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자리를 뛰쳐나간다든가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 작년인가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들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든가 이런 아이들 보면은 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아이를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분명히 제 추측에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견디기 힘든 어떤 감각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혹시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이 바지에 또는 팬티에 살짝 묻은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친구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나름 바지 벗고 싶어요 또는 바지 갈아입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감각 처리에서의 특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각 처리에서의 특이성은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고 온 몸이 그래서 온 몸으로 우리가 이제 감각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꽉 안아주는 것도 싫다든가 또는 이제 뭐 몸에 거슬리는 거 너무 싫다든가 그래서 다양한 감각 우리가 시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모든 감각이 너무나 이제 때로는 민감해서 힘들고 때로는 둔감해서 힘들고 때로는 어떤 좀 일반적이지 않게 집착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RRB가 사실은 우리가 네 가지로 편의상 구분을 해봤지만 이 네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한된 특별한 관심이라고 했을 때 그 관심이 어떤 소리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동일성 고집이나 또는 상동행동과 관련된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인가요? 예, 최근에 자료를 하나 이제 어제 급히 찾아봤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이제 RRB하고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감각 행동이 RRB 안에 포함됐는데 이 RRB 전체하고 또 감각 행동과의 관계를 따로 본 연구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연구 대상자들은 아마 성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로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RRB라고 하는 것이 연령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것이 정말 평생 지속되는가를 봤는데, 요게 이제 조금 오래된 자료기는 해요. 2009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그래서 근데 연령군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60세까지인데 그래서 대부분 다 감소하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60세까지 기다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발달기에는 어떤가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연령에 따른 변화를 살펴봤는데 사실은 제가 저도 좀 오래돼서 이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조차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그 학령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연령에 따라서도 약간 변화가 있는데 오히려 유아기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학령기 때 조금 감소하다가 다시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가서 조금 높아지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능력에 따라서도 조금 반응의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실 요 패턴이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연구마다 좀 차이가 있고 어떤 누구를 대상자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령에 따른 변화들을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그 어린 시기에는 상동 행동을 포함한 운동 행동적인 반복 행동 그리고 감각 행동을 자주 나타내는데 그 이후에는 동일성을 고집한다든가 특별한 관심에 몰입해 있다든가 이런 행동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한된 특별한 관심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나 그 외 영역에서는 사실 우리가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RRB에는 어떤 의사소통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능은 뭘까? 어떤 기능일까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사실 RRB에 대한 과거의 생각들, 문제 행동이고 제거되어야 하는 행동, 그리고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방해하기도 하고 활동 참여를 방해하기도 하는 그런 행동으로 여기고 있고 지금까지도 여겨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라고 얘기하면 아니 정말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현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죽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이제 주변인들을 어렵게 하고 또 부모님들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들의 RRB를 문제 행동으로 봤을 때 제가 그게 과연 문제 행동일까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아이들은 진단 기준 자체가 RRB잖아요. RRB가 들어가야 자폐성 장애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진단받는 순간부터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그게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더니 이제 저보다 먼저 앞서서 관련된 연구들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RRB는 뭐 당연히 다양한 이질적인 행동군으로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RRB는 하위 유형에 따라 생애 주기별로 변화하고 또는 지적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RRB와 사회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저도 좀 증명을 해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에 그 특수교육 대상자 선별 도구를 개발하면서 한 600명은 채 안 되지만 한 500명이 넘는 ASD인들을 이제 데이터를 모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제 급히 상관관계를 막 돌려봤는데 사실 여기다 실지는 못했어요. 봤더니 이제 그 사회 의사소통의 모든 영역, 그 다음에 RRB의 모든 영역과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거나 또 어떤 부분은 상관관계가 다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좀 약한 상관관계, 어떤 거는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RRB에 대한 관점의 변화, 특별한 기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ASD인들의 특별한 필요 때문일 거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이제 청년들 보면은 다리 흔들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상동 행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제가 면접할 때 남학생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막 다리를 막 흔들어요. 면접할 때 다리 흔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ASD인들이 상동행동을 하는 이유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불안한 상황이나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환경 내에서 다양한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 또는 회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특정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소통하고자 하는 수단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RRB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RRB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기능은 불안 및 감각 조절, 그다음에 오락과 여가, 휴식,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RRB 중에 특별한 재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 관심이나 특별한 재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한 정서를 조절하거나 그다음에 감각 자극을 조절하거나 그다음에 우리도 뭐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락과 여가, 휴식이더라.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연구한 게 아니라요. 또 이제 이종희 선생님이라는 분도 같이 이제 RRB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능인가 봤더니 생물학적인 요구다, 또는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거다, 또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표시하는 거다, 또는 심심하거나 무료해서다, 잘 모르겠다. 사실 그 기능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RRB에는 이제 의사소통 기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해외 연구들을 봤더니 이제 의사소통 기능, 요거는 이제 굉장히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이 아마 35세에서 55세까지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을 이제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소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 이것이 잘 발휘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다. 사실은 그 RRB 또는 이제 상동행동 같은 경우는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아이들 보면 어릴 때 정말 100번 행동을 하거든요. 또 해줘, 또 해줘, 끊임없이 또 해줘, 또 읽어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정 연령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불안한 상황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다라고, 뭐 회피가 아니라 그런데 대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명히 RRB 안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기능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RRB 중에 제한된 특별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데 꽂혀 있죠. 아까 전진환 선생님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가 이제 면담 온 날 너무나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동물에 꽂혀 있는 아이죠.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늘어놓기도 하고 우리에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필 여기에 이런 러그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열심히 이제 넣어놓고 그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어디에 꽂혀 있으면 여가일까요? 선생님들 뭐 어디에 꽂혀 있는 거 없나요? 분명히 청소년기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삶이 바빠서 못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우리 이윤경 교수님도 누구한테 꽂혀 있는 거 제가 아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예. 무슨 우주 총동원? 예. 예. 예, 아무튼 우주 총동원 단에 가입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가 생활일까? 그다음에 문제 행동일까? 그다음에 뭐 제한된 관심일까? 특별한 관심일까? 그래서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우영우는 돌고래에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영우는 이제 너무나 특별해서 제가 그 서번트 연구를 좀 했는데, 서번트 연구한다 그러면 우영우 같은 사람 연구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제 목적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한된 특별한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대로 번역을 이제 정의를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정도나 초점이 좀 일반적이지 않고, 사실 비정상적이라는 표현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일반적이지 않고 그렇게 제한적이고 한정된 흥미를 보이는 것. 그래서 주로 그런데 이제 그 좀 한정된 흥미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과도하게 제한된 흥미에 몰입하는 거. 그 다음에 또는 특이한 사물에 집착하고 몰입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거. 아까 맨홀 뚜껑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홀 뚜껑 사진을 누가 찍은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맨홀 뚜껑에 저렇게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가 있다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전 연구에서부터 사실은 이렇게 그 특별한 관심에 몰입해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특별한 관심의 유형과 특성.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 제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From
좋아한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하지만 타란툴라스에서부터 토일렛 브러쉬까지, 그래서 그 굉장히 특이한 사물에 집착하는 거죠. 아마 여기서 독거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독거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예, 저희 따님은 참고로 그 도마뱀을 키웁니다. 집에서 2마리. 예, 그래서 도마뱀을 좋아하기도 쉽지 않은데, 예,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변기솔에 꽂혀 있기도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토일렛 브러쉬까지, 아마 변기솔을 좋아하는 아이는 이 변기솔을 찾기 위해서 아마 화장실마다 공중 화장실도 뒤질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좀 다양한 관심사에 아이들이 몰입해 있어서 아마 그 관심사의 특이성 때문에 이제 좀 더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겠는가, 다 어려워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자폐성 장애인들의 그 특별한 관심은 어디에 꽂혀 있는가 봤더니, 이제 범주로 나누었을 때는 그렇게 특이하지 않습니다. 범주로 나눴을 땐 그렇게 특이하지 않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범주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하위 범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조금 더 이 연구 참 재미있었어라고, 의미 있었어라고 저 혼자 만족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하위 범주까지도 별로 그렇게 특이하진 않는데요, 별건 없는데요. 사실은 범주로 나누면은 그렇게 특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반응 유형, 그래서 우리 그 ASD인들이 어딘가에 꽂혀 있을 때 그 특별한 관심에 대한 반응 유형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한 그룹은 강한 애착과 몰입 행동을 하고, 또 한 그룹은 감각 추구나 반복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행동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강한 애착,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체 제가 만났던 대상자들을 봤을 때 이게 N이, 여기서 그 N은 사람의 N이 아니고요, 그 유형의 N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보고했던,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보고했던 그 행동 유형들의 N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거의 고르게 3분의 1씩 나타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 유형들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연령별 특별한 관심과 반응 유형을 또 그래서 살펴봤어요. 이 정도 되면 저도 약간 성향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눠봤더니 그 어린아이들의 반응 유형은 기능적 행동도 물론 있고요, 감각 추구도 있고, 그다음에 애착과 몰입. 그래서 애착과 몰입, 그다음에 감각 추구,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 좀 많이 나오는 사례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위 10개까지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연구에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령기 아이들은 좀 기능적 사용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애착과 몰입도 있지만 기능적 사용, 그와 더불어서 감각 추구 행동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가 숫자를 좋아하는데 숫자를 너무 좋아해서 막 붙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감각 추구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갔더니 이렇게 기능적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수학 공부를 하고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12세 이상 중고등학생이죠. 이 친구들을 봤더니 이렇게 기능적 행동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여전히 애착하고 몰입하는 거 있지만 기능적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제 감각 추구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연령별로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눠지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분류를 하면서 이제 공동연구자 이정은 교수님하고, 대전대 이정은 교수님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그 반응 유형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제가 여기서 다 보고는 못하지만, 그러면 어릴 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떠냐, 과거와 현재를 제시를 했는데, 과거에는 감각 추구가 많았다면 현재는 기능적 사용이 조금 더 많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 사용에서 특히 이제 학교 공부 및 수능에 관심을 갖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그 개별적인 얘기를 들었었는데, 모든 사람 만나면 너는 수능 언제 보니? 너는 수능 며칠 날 보니? 몇 월 며칠 날? 그래서 얘가 이제 뭐 5살이에요. 그럼 너는 몇 년 후에 수능을 보겠구나. 몇 년 후 몇 월 며칠에 수능을 보겠구나. 뭐 이런 친구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연령에 따라서 조금 변화하더라. 그 기능적 사용에서, 그 실제 사용에서 좀 변화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연령별 범주 좀 구분해 봤고, 그 다음에 그 반응 유형 좀 살펴봤는데, 학령기에는 기호와 상징에 대한 관심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했고, 그다음에 연령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능적 행동 유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다음에 감각 추구와 반복 행동은 초등학교 연령기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 비율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면은 이제 그 저기 뭐 이거를 그 로어 오더, 이거를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다음에 하이어 오더,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그래서 조금 지적 능력에 따라서 또는 연령에 따라서 조금 반응 유형이라든가 또는 이제 관심사라든가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적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기능적 행동이 다소 높고, 그다음에 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감각 추구나 반응 행동 유형이 이제 높은 경향, 반복 행동 유형이 높은 경향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그 범주에서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제 기능적 행동이 약간 증가하더라. 제가 이걸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능적 사용이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어딘가에 몰입해 있거나 꽂혀 있는 거, 엄마들이 이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안 하면 살겠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면은 그것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감각 추구 행동이라든가 이렇게 어릴수록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몰입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동일한 관심사지만 반응 유형은 다르더라. 그다음에 RRB의 다른 영역과 상호 연계되더라. 그다음에 특별한 관심의 기능적 사용이 가능하더라. 그다음에 반응 유형이 변화한다.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관심의 기능,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특별한 관심이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RRB 전체가 어떤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관심은 조금 더 의미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극복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좋은 말들, 그리고 이제 여가 활동의 일부이고, 그다음에 이완의 방법이고, 나름대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이제 이런 연구들을 보면서 제가 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를 이제 같이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렇게 그 낯선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순서별로 다시 분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걸로 거기에 참여했던 재밌더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가 활동, 그다음 불안 조절,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여기도, 그다음에 예측하고 일관성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더라. 낯선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기 싫은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을 따질 때는 사실은 추구하는 거, 그다음 회피하기 위한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같은 것들도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추구의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또는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같이 다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특별한 관심을 조금 더 이제
제가 사용하던 게 아니라서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특별한 관심이 특별한 재능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재능하고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축구를 잘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재능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우리 ASD인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것이 특별한 재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좀 잠깐 살펴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더 많이 자료를 준비를 했다가 다 빼버렸어요. 근데 지금 빠진 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 잘 아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그 이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서번트 증후군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 영역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전반적인 인지 수준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능력 간의 차이가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서번트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주 우영우처럼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서번트가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비범한 재능, 그 다음에 탤런티드 스킬, 탤런티드 서번트, 그 다음에 스프린터 스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만나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지하철 노선도를 잘 외운다든가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이런 것처럼 굉장히 사소한 단편적인 기술에서도 특별한 재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좀 그 아이에 대해서 분명히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그 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제가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최근 자료에는 한 50% 이상이 자폐인들 중에 50% 스프린터 스킬까지 포함했을 때 서번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는 뭐 이제 그 마라톤 이전에 마라톤 나왔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아빠들이 너는 뭐 했냐, 쟤는 저렇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재능을 살펴볼 때 분명히 다른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인지 수준과 좀 다른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RRB 전체하고 제가 그냥 여기서 특별한 재능에 꽂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RRB의 전반적인 능력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특별한 재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재능 영역이 다양하더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AS인들의 특별한 재능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에게만 좀 더 특별한 재능이 많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몰입과 반복 행동, 그 다음에 특별한 관심, 이제 물론 사회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든가 특별한 인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관여하고요. 특히 이제 마음의 능력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 소요할 시간을 특별한 재능 영역에 몰입하기 때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그걸 다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특별한 재능과 몰입 그리고 반복 행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몰입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또 몰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몰입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이 발전할 그런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재능 영역에서 무슨 활동을 하면서 개선되는 자폐 성향 자체 뭐 자폐가 고쳐지는 건 아니죠. 자폐 성향이 많이 뭐 자폐 성향이 개선된다기보다는 사회적인 능력이 향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다시 또 특별한 재능이 감소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재능 영역의 몰입을 좀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소되기도 하고 다시 몰입하고 다시 반복 작업을 하면서 다시 특별한 재능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시기별로 어떤 아이가 뭐 한 초등학교 때는 너무나 그림 그리는 거에 몰입해 있다가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좀 덜하다가 다시 또 몰입해 있다가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적절함이라는 어려움 아마 많은
보호자들께서 또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이 이제 적절함이라는 어려움, 그다음에 상황의 적절함의 어려움, 그다음에 몰입하는 정도에서의 적절함의 어려움, 또는 이제 서브컬처에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서브컬처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패턴 스커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강병철 선생님께서 이제 잘 번역을 해주신 책인데요. 이들에게는 자폐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끈질김, 무서운 집중력, 세부를 놓치지 않는 철저함,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성공의 열쇠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 정도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길게 하면은 마음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찍힐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